기본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조금 약간 몽골이 중심이 돼서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세계사 어느 정도 생각나요? 이 중국사 배웠던 부분. 기말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각각 나라가 세웠던 곳이 어딘지를 좀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이 겪었던 걸 수도 있는데 쌤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막 교과서에서 거란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요라고 계속 이제 막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막 금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배울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좀 헷갈렸던 기억이 나고 얘들이 우리가 이제 중2 때 배웠던 거는 북방민족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북방민족들이 얘들이 부족인데 부족이 통합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나라, 보통 중국은 한 글자를 많이 짓죠.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들 정도는 한 번 더 보고 가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다 보면은 막 몽골 그러다가 어느 순간 원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몽골이 침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자, 몽골이 누구냐면은 칭기즈칸입니다. 칭기즈칸은 유럽까지 뻗어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로마 제국, 몽골 제국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큰 나라를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얘들이 칭기즈칸이 몽골의 여러 부족을 통일을 하면서 정말 큰 몽골 제국이라는 걸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한테도 관심이 갔겠죠. 그래서 고려와 몽골의 외교 관계가 이제 수립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막 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좀 하면 좋겠다 해서 넣어놓은 건데 뭐 몽골에 쫓겼던 거란이 고려를 공격을 하게 되고 고려는 이제 여목연합군이죠. 둘이 연합을 해서 거란을 물리치는 과정이 한번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몽골과 외교 관계를 한번 맺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몽골의 약간 성장기 때 거란과 그래도 조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우리 사실 뭐 친구 관계, 뭐 연인 관계 같은 것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외교 관계도 바뀌게 되는데 몽골이 점점 세졌어. 본인은 강해지는데 고려는 그대로 또는 본인들보다 힘이 계속 약해져요. 그러면 사람이 좀 더 많이 바라게 되잖아. 뭔가 봤을 때 얘가 조금 을인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못되게 대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몽골의 막대한 곡물 요구를 하게 되면서 갈등이 조금 심화가 된다. 이거는 사실 몰라도 돼요. 근데 이 중간의 상황까지 알고 가면 좀 좋으니까 굳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여기서부터가 사실 우리 교육과정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쌤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저고여 피살 사건이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네모 박스에서 우리 저고여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몽골과의 전쟁이구나. 그리고 몽골과 전쟁에서 아마 순서 연결 문제라고 하면 첫 번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몽골군이 그러니까 몽골에서 사신이 고려로 갔거든. 근데 그러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이름이 저고여인데 얘가 죽은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죽였는 거를 나중에 밝혀보니까 다른 북방민족 또는 여진족이 얘를 죽였다라는 게 사실 정설이에요. 뭐 얘가 가지고 있던 뭐 보물 같은 걸 좀 뺏으려고. 근데 이것도 약간 외교적 사건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몽골군이요. 이 저고라는 몽골 사신이 피살이 된 건데 이거는 니들 고려가 죽인 거야. 내가 너희 나라로 사신을 보냈고 사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걔가 지금 죽었어. 그럼 너희 지금 약간 나랑 싸우자는 거지. 나 약간 선제 공격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빌미로 고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었어. 이게 몽골과의 기나긴 전쟁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후에 정말 여러 차례를 계속 쳐들어오는데 그것까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쌤이 주황색으로 네모 박스 치는 것들만 순서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계속 싸우는데 고려가 최대한 오래 버텨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귀주성과 충주성에서 대모황제, 몽골과 이제
싸우다 항전을 벌쳤다라는 건데 내용 몰라도 되고 그냥 귀주성에서는 박서가 대표로 충주성에서는 관노비도 같이 싸웠다고 적어놓은 거고 그냥 순서 문제에서 저고요 피살 사건 다음에 귀주성이나 충주성이 나오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열심히 싸우다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서 결국 수도인 개경이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우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루가치라고 하는 이런 거를 고려에 딱 배치를 함으로써 이제 고려를 내가 좀 먹었구나 정도 단계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순서만 알고요. 저고요 피살 사건 다음이 귀주성, 충주성이구나.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당시엔 앞에서 배웠던 무신 정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최씨 정권은요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최씨 정권의 강화도 천도가 이렇게 또 다음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많은 곳 중에서 강화도를 선택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보게 되면은 섬입니다. 섬. 근데 우리 몽골군들은 뭐예요? 기마병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애들이란 말이야. 초원을 누비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섬에는 약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제 뭔가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들은 강화도로 도망을 가게 될 거예요. 얘들은 당시에는 기마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강화도로 옮겼고요. 그러니까 몽골군은 야 니들 우리랑 일단 친하게 강화 맺기로 해놓고서 왜 다시 지금 강화도로 도망가는데 또 싸우자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침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처인성 전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처인성이라는 곳에서 김윤우가 스님이에요. 스님. 이 김윤우라는 사람이 처인 부공민과 항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얘들이 엄청 세게 열심히 잘 싸운 거야. 그래서 김윤우의 뭐 처인성 전투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인데 지금 것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 네모박스 사료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전쟁이 나서 열심히 싸운다고 해도 약간 목표치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랬거든. 약간 뭐 하기 싫은 거 하는데 엄마가 핸드폰 바꿔주겠다. 그러면 이제 좀 홀딱 넘어가서 하고 뭐 사주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든지 약간 그런 게 필요한데 이 김윤우는 앞서서 싸우면서 이 같이 싸워야 되는 이 처인 부공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들이 열심히 싸우잖아. 그러면 내가 노예 문서 불태워줄게. 니들이 진짜 목숨 걸고 싸우면 이래나 죽으나 저래나 죽으나 똑같은데 내가 니들 대대손손 물려가게 된 노예 문서를 불태워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무서운 몽골군이 쳐들어왔고 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노예 문서를 태워주겠지. 그럼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들은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숨 걸고 싸우게 돼서 굉장히 크게 격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버티고 버티다가요 결국은 강화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강화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권력이 나올 텐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세 개의 이제 권력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첫 번째는 당시 고려가 비정상적인 정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 정권이 있었고 자, 근데 이 무신 정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이 고려 내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유명무실해지긴 했고 허수아비긴 하지만 고려 왕실이 있었겠죠. 왕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고려 왕실이라는 세력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세력으로는 세 번째는 우리 지금 쳐들어오고 있던 몽골군이 있겠죠. 몽골군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명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이 최씨 무신 정권과 사실 몽골군이 싸우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려 왕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어차피 고려 내에서 얘들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고 왕이라는 그러한 권력도 없는데 차라리 이 몽골과 우리 둘이서 친하게 지내자고 강화를 맺어버리게 되면 얘들은 나가게 되는 거니까 차라리 얘들의 간섭을 받더라도 내가 왕으로서의 뭔가를 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려 왕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무신 정권을 같이 둘이 힘을 합쳐서 쳐버리고요.
차라리 몽골군의 간섭을 받는 원 간섭기로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게 고려 왕실의 그러한 이제 목적성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아무리 그래도 최씨 무신 정권이랑 고려 왕실이 한 팀인데 같은 민족인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막 여몽연합군이 이 이제 최씨 무신 정권 밑에 있던 막 삼별초랑 싸우고 막 정벌하고 그러거든. 그럼 애들이 소위 같은 나라인데 얘들이 왜 같은 나라 그 특수부대 이 삼별초를 막 없애고 막 그래요 라고 하는데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계산을 딱 했을 때 차라리 얘들을 내쫓게 되고 다시 왕으로서의 왕실 지위를 누리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졌으니까 간섭을 받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최씨 정권은 몰락을 하고요. 강화를 체결하게 되면서 이 고려 정부는 뭐냐면 고려 왕실이죠. 얘들은 개경으로 고려를 환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향을 보게 되면 장기간 전쟁으로 국토는 당연히 황폐화가 됐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왜냐면 뭐 일도 잘하고 또 이제 몽골에 비해서 우리 고려 여성들이 또 예쁘다라고 하니까 많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문화재 피해도 많이 생겼는데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서 우리 팔만대장경의 다른 이름이 제조대장경이거든요. 이렇게 제조대장경이라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리는데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불교의 나라니까 나라 힘든 일이 있을 때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새겨서 우리나라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불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거의 한 40년 이상 지속이 되니까 고려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시 초조대장경이 불타서 우리가 전쟁에서 계속 지는 걸까? 다시 만들어 볼까? 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때 이제 신라의 엄청난 유산이었던 황룡사 구축 목탑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유명한 문화재가 많이 없어졌고 시험에서 문화 파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팔만대장경이 나올 수가 있다. 바로 언제 나왔냐면 몽골의 침입에서 고려를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정도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우리가 요즘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삼별초라는 건데 아마 중3 때 배웠을 텐데 기억나는 그죠? 삼별초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원래 삼별초라고 얘기하면은 뭐로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수행평가 단골. 수행평가에서 굉장히 단골로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삼별초라고 해봤자 문제에 낼 만한 게 지도 갖다 놓고 얘들이 어디로 이동하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항정을 했거든. 그래서 이거 그냥 지도에서 묻는 문제 나온다거나 아니면 삼별초에 뭐 의 정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쌤들이 수행평가로 많이 돌려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알고 가면 좋은데 자, 삼별초는 원래 야별초라고 해가지고 밤야자거든요. 밤에 이 이제 무신 정권들이 몸으로 싸워서 얻은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굉장히 많이 노리니까 얘들을 특별 부대로 만들어서 나를 지켜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서 세 개, 삼별초가 됐던 거야. 그래서 얘들은 원래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무신 정권, 최씨 무신 정권에 해당되는 세력이었는데 얘들이 나중에 사라지고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강화를 체결하게 되니까 얘들이 혼자 나와. 그래서 끝까지 몽골에 항전하거든요. 성격이 이제 완전 바뀌게 되면서 약간 독립 운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보게 되면 원인은 고려가 개경으로 돌아가고 몽골이랑 강화를 맺었다는 게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을 하게 되고요. 전개 과정,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도 위치도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기게 되고요. 거의 다 사방을 할 정도로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단독 정부까지 만들었었고 여몽연합군을 이제 틀에서 진압이 되게 되는데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삼별초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해서 삼별초가 왜 봉기를 했을까라고 하면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무신 정권이 1270년에 무너지자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하고 개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빡친 거예요. 그래서 삼별초는 이거에 반발해서 진도, 제주도를 옮겨가면서 고려 정부와 몽골에 맞서 싸우게 됐다. 이게 사실 팩트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삼별초의 봉기라고 해서 원종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기면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정한 날짜 내에 모두 복귀하라는 방을 걸었다. 올해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니들 다시 복귀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삼별초는 딴 마음을 품고 복종하지 않았다. 왕이 장국 이제 김지직의 강화로 가서 삼별초를 혁파하고 그 명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삼별초를 혁파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죠. 자, 근데 삼별초는 그 명단이 몽골에게 알려질까 염려해서 더욱더 반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나오는 거 배중손이라는 사람이 키워드로 많이 나와요. 삼별초에서. 자, 배중손은 여기서 난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시켜서 몽골군이 크게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마저 죽이고 있다. 나라를 지키려는 자는 모두 와라 라고 해서 얘들이 사실 원하는 게 뭐냐면 고려대 이 몽골의 전쟁을 얘들은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끝까지 한번 싸워보고 싶었던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삼별초에 대한 네모 박스가 나왔을 때 뭐 야별초에서 시작돼서 또는 배중손이 지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우리 삼별초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최종 생각은 뭔데? 라고 하는 게 수행에 많이 나오거든요. 보게 되면 자 조선시대에는 개경한도에 반대해서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팩트만 적었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금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삼별초의 난의 원인은 환도 반대에 있는 것이니 환도의 반대함은 말할 것도 없이 몽골에 대한 저항을 의의하는 바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일제는 뭐예요? 일본에 저항하고 있잖아. 근데 이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에 저항을 했잖아. 그래서 약간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원래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요. 처음에는 이 삼별초의 난이었어요. 삼별초 뒤에 뭔가 이제 나쁜 의미에서 붙는 거잖아. 난이라고 적혔다가 요즘은 삼별초의 항쟁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도 바뀌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팩트 그대로 뭐 정부에 반대했다 부정적인 내용을 하다가 요즘은 평가가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건데 광복 이후에 가게 되면 삼별초는 비록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고려 무인들의 몽골에 대한 항쟁 의식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이들의 항쟁은 몽골에 굴복하지 않는 것에 하는 민중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보면서 뭐 순서대로 나열하고 난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5자 이내로 이제 5주 이내로 적어라 뭐 100자 이내로 적어라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다. 이걸 알려면 우리가 삼별초에 대한 내용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뒤에도 있으니까 이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 옆에 나오는 지도 꼭 봐줘야 되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르게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혔고요. 몽골은 이제 더 강해져서 원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중국의 통일된 국가를 빵 세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는데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우리는 여기서는 원간섭기예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제강점기랑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강점은 강제로 점령됐어. 먹혔다는 거고요. 간섭은 간섭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잔소리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 분명히 주체는 우리잖아.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내가 학원에 가는 거고 내가 숙제를 하는 거고 내가 친구를 만나는 거고 주체는 나지만 나의 이 주체성에 나의 결정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잔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라는 왕실이 있어. 그리고 왕도 다 있어. 그리고 신하도 그대로 다 존재를 하고 그냥 고려 왕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여기에서 계속 밖에서 뭔가 의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간섭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간섭은 내정, 정치의 간섭을 하겠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정동행성을 설치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여기가 원나라가 있고 여기에 고려가 있고 여기 일본이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원이 고려는 일단 간섭을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저기 바다 건너서 일본한테까지 가서 뭔가를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바다 건너서 슝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육지로 이렇게 가는 게 나을까? 당연히 고려를 가는
간섭했으니까 육지로 가는 게 편하겠죠. 기마병인데.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려 안에다가 이 정동행성이라는 걸 하나 띵 만들어요. 야, 내가 이거 좀 만들게. 왜냐면 목적성은 별거 아니고 내가 일본 치러 가려고 만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때 약간 하늘이 일본 편이었는지 풍랑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바다가 너무 거칠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살짝 막히게 되면서 일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원나라 일본을 못 먹었고 그때 자연 때문에 살아나. 근데 그러면 약속대로 하면 이 정동행성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되잖아. 이렇게 이게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놔둬요. 그대로 놔두고 목적을 다르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고려 내정 간섭 기구로. 그래서 선지에 나올 수 있는 건 원은 고려의 내정 간섭을 위해서 정동행성을 설치했다 또는 일본 원정을 목적으로 정동행성을 설치했으나 내정 간섭이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가 사실 가장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고려 왕은요 이때부터 무조건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라고 했어요. 자, 부마가 뭐냐면 공주 남편이요. 공주 남편을 부르는 말이 부마야, 부마. 그래서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이제 뭔가 사업 과정이 이제 상식으로 듣고 넘어가는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원 간섭을 당하고 원나라 공주랑 결혼한 부마국이 된 게 자존심이 상한 일이거든. 근데 전 세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일이에요. 왜냐면 이 원나라는 당시에 진짜 센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인데 어쨌든 부마라고 하면은 지가 낫지? 왜냐면 여기는 장인이 되는 거고 여기 부마가 되는 거니까 가족 안에서도 지가 나잖아. 그러니까 뭐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야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서 한국상이잖아. 근데 그래서 위치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가족인 거거든요. 가족.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걸로 봤을 때는 부마국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둘이 이제 왕 입장에서는 자유가 없는 거죠. 나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무조건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원 공주와 결혼을 시작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려 여성과 결혼을 해서 이미 장성한 아들까지 있었는데 다시 나이가 한참 어린 제국대장 공주랑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문제점이 많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더 잘났으니까 좀 부부관계가 대다수가 안 좋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딱 여기까지만 알고 가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는 의미가 이제 조금 크죠.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님,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뭐 엄마, 그 다음에 뭐 맘 등등등 굉장히 많이 부르는 게 있어서 뭐 친근감의 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존칭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해야 돼.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당연히 누구누구 어머니 또는 어머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 선생님이 갑자기 뭐 엄마라고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 선생님이 약간 돌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호칭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원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태조 왕건 그 강했던 시기, 그 다음에 피해군주 강종 시기에 어땠어요? 우리는 막 연호도 막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막 폐하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중국과 똑같이 막 황제국이다라고 선포하던 그 고려가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폐하라고 하고 막 황제국이고 중국이고 똑같이 불렀는데 일단은 먹혔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폐하라고 하던 거가 전하로 바뀝니다. 그리고 태자가요 세자가 되게 되고요. 원래 뭐 성종, 광종, 태조 이런 식으로 불렸던 게 충렬왕, 충선왕 이런 식으로 왕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적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앞에 충자가 붙게 되죠. 이 충자는 충성스럽다 충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한자인데 이 충자가 붙게 되면서 충렬왕, 충선왕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되면은 원간섭이 고려 왕이구나 생각하면 돼서 굉장히 호칭부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정 간섭을 하니까 자 우리도 엄마 잔소리가 너무 세면 짜증이 나잖아. 선생님도 이제 잔소리가 없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엄마랑 딸들은 많이 싸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때? 일단 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 안에서 이제 원나라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정치하는지 살펴보더니 이제는 결혼까지 내 맘대로 못하게. 예를 들어서 야 조연태 너 이 남자랑 결혼해. 너 이 남자랑 결혼해.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압박을 한다는 거야. 여기 심지어 시키는 거잖아.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 다음에 호칭도 나는 원래 폐하, 태자, 조종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것까지 다 간섭을 한다는 거야.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한 거는 영토를 상실을 했겠죠. 당연히 영토를 잃게 돼. 그래서 뭐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직접 지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뒤에서 특히 쌍성 총관부에서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많이 좀 복수를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그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사람과 물건을 많이 빼앗아 갔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 조금 예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몽골은 초원이기 때문에 되게 여성들이 거칠고 피부도 되게 이제 좀 두껍고 그랬대. 근데 이제 얼굴 하얗고 막 되게 갸녀리고 그런 여성들이 있으니까 이 원나라 남자들이 이제 환장을 하고 그래서 야 예쁜 여자 보내. 그래서 밭을 그 다음에 여자멸하고 해서 공녀라는 걸 징발하게 되는데 되게 슬픈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공녀로 가지 않으려고 만들어진 풍습이 좋은 풍습. 일찍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죠. 초딩 때 결혼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뭐 고려시대 남아있는 묘지만 보게 되면은 외동딸을 이렇게 이제 보내고 모든 가족 일가족이 다 자살을 합니다. 딸을 보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인생 역전을 하는 여성이 또 한 명 등장을 하는데 바로 기화후예요. 자, 기화후는 기시성을 가진 고려의 그래도 좀 사는 집, 귀족 집안 딸이었는데 이 여자가 좀 예뻤대. 그래서 공녀로 뽑혀가게 됐는데 우리 그 유명한 신데렐라 스토리 있잖아요. 얘가 또 하필 눈에 띄었는 게 황제 눈에 띄게 돼. 심지어 아들도 난대. 그래서 이게 고려시대 공녀가요 원나라의 황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검문세족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건도 좋으니까 특산물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응방이라는 게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데 응방은 매예요. 매는 약간 사냥하는 조금 매서운 애들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등장한 말이 뭐냐면 야 시침이 떼지마 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혹시 시침이 떼지마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알고 있나요? 이게 뭐냐면 시침이 떼지마가 야 너 모른 척 하지 마 이런 의미잖아. 근데 우리가 막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목걸이 같은 거 해놓고 내 강아지다라고 해놓듯이 이 새 같은 경우에도 헷갈릴 거 아니야 날아다니까. 그래서 이 발목 같은 데다가 요렇게 이제 비단끈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누구 거라고 하면서 뭐 옷 같은 걸 이렇게 장식을 해놨대. 그래서 이렇게 달았던 거를 시침이래. 근데 이 매가 조금 탐이 나. 그러면 몰래 다른 사람이 시침을 뚝 떼버리고 자기 시침을 딱 달아놓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야 저거 약간 내 매 같은데 이거 네 매 맞아? 이런 식으로 확인했을 때 시침을 뚝 떼고 내 매인데 내 건데 이렇게 하는 데서 유래가 된 게 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깨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좋죠. 그래서 응방에서 나온 말이 시침이 떼지 마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 내용인데 자 몽골풍과 고려양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도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이 좀 놀라운 게 선생님이 초딩 때 유행했던 패션이 다시 돌고 있거든. 그래서 약간 어떤 거냐면 위에는 딱 달라붙게 입고 밑에는 약간 펑퍼짐하게 입고 약간 카리나 스타일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막 이제 로우진이라고 해가지고 골반에 걸어있는 청바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시 유행을 하고 뭐 볼레로라고 하는 것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행을 돌고 도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우립이 유행할 때도 있고 매트립 유행할 때도 있고 불려서도 되게 다르고 막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저 사람은 예쁘다. 외국 배우가 요즘은 뭐 블러셔가 되게 글로시한 게 유행이구나 라고 하기도 하고 매트한 게 유행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우리 막 그랬잖아. 핸드폰 뒤에다가 립밤 끼고 다니는 거 유행했잖아. 미국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항이 생기게 된 건데 재미있는 게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약간 예시 그림도 넣어왔는데 몽골풍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거는 변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머리처럼 미는 거 있죠. 이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몽골식 복장 같은 거 있고 몽골어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겨나게 된 게 지금도 케백을 하거나 전통을래 하게 되면 이런 복식을 입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연지본지 찍는 거, 화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족두리라는 모자를 쓰는 게요. 몽골에서 몽골 귀족 여성들이 이 모자를 쓰고 얼굴에 이렇게 화장을 했는데 이게 이때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도 현재까지 여성들이 결혼할 때 이 복장을 하잖아요. 여기서 유래가 된 거고 이거 우리 설렁탕이죠. 설렁탕도 몽골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 많이 마시는 소주 있죠. 소주도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고려양이라는 거는 반대로 고려께 몽골 원나라에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이제 의복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하는데 우리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거는 몽골풍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거는 몽골이 고려에 영향을 주게 된 거고 고려양은 고려가 몽골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기왕으로 얘기를 했는 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어딜 가든지 간에 얄미운 놈들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치 권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야비하게 짜증나게 하는 애들이 어떤 조직 내에 가든지 존재를 할 건데 이 검문세족의 다른 팔은요. 친원파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뭐라고 해요? 친일파라고 하죠. 얘들은 친원파가 되는 건데요. 자, 성격은 원 세력에 기대어서 권력을 얻기 때문에 친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기반은 뭐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음소를 통해서 자기 가문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고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기철이에요. 기철. 익숙하죠. 기철이 누구냐면 기왕은 친오빠예요. 자기 동생이 원나라 시집가서 이 황후가 되더니 아들까지 낳았어. 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왕 오빠 기철 같은 경우에는 고려에서 뭐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막 가지고 모든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기철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또 얘들의 그런 경제적 기반이 뭐였냐? 얘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대농장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기철처럼 한 명의 검문세족 친원파가요. 고려에 이제 거의 뭐 3분의 1 토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엄청 큰 대농장을 뺐든지 지가 다 소유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확대했다는 거고 자 이렇게 대농장을 본인의 개인 소유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 같은 게 안 들어오기도 하고 노예를 삼기도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모박스로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권세가들이 민전 백성의 땅을 빼앗아서 산천을 이제 경계로 공문서를 만든다. 한 토지의 주인이 많아서 소장료를 받고 또 받아라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현대 문학이라든지 역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소작이라는 개념 알고 있나요? 소작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거는 현대 소설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땅의 주인이 있잖아. 땅의 주인이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땅의 주인은 양반이나 귀족인데 얘들이 직접 땅을 일구겠어요? 안 일구겠죠. 안 그래도 되잖아. 그래서 소유권은 얘가 가지고 있는데 소작농을 쓰는 거야. 소작농은 뭐냐면 내 땅은 없어. 근데 열심히 이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나누는 거예요. 이 농사가 나온 것 중에서 3분의 1은 주인한테 무조건 갖다 주고 3분의 2는 내가 갖는다. 이 정도로 나누면 굉장히 착한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약 관계를 딱 맺고 와서 여기까지 A라는 소장농, 여기까지 B라는 소장농, 여기까지 C라는 소장농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다 지어줘. 그럼 주인은 그냥 약간 그거야. 건물 주고 여기는 건물 세입자인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얘는 사실 한 게 없잖아. 건물만 가지고 땅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건물 사용료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건물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이거를 얘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료를 받고 또 받아서 몸을 시궁창에 받고 죽을 수 없어. 산에 올라 도토리랑 밤을 줍는다고.
그 말이 처량하고 이제 자세히 듣고 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더라라고 해서 지금 이제 원래 농민이었죠. 내가 아주 작더라도 내 땅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세금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친한파 검문세족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농이 되는데 이 정도 주면 쌤이 착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거의 뭐 4분의 1 주고 4분의 3 가져가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비율로 이렇게 나누잖아? 근데 학원이 9를 가져가고 선생님이 1을 가져가. 내가 열심히 강의하는 거. 그러면 이거 뭐야? 부담해야 돼. 이런 적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수를 하시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공민학 모사라고 중3 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을 텐데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실 고려시대 시험에 나오는 놈들을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세조 왕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광종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성종 나오고 그 다음에 공민학이고 사실 이 정도가 고려에서 나오는 왕이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요 사람 조금 많이 불쌍해요. 공민왕은 인생이 조금 많이 불쌍한데 자 먼저 이 공민왕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일단 왕의 칭호를 사용하니까 왕관석이네. 근데 이상하다 충자를 안 쓰네.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목표성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원에 반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반원 자주 정책을 시행을 했던 사람인데 이건 적을 필요 없고 공민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당시의 고려의 왕자들은 무조건 원나라에 이제 볼모로 잡혀가던 유학을 하던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공민왕 같은 경우에도 약간 왕위 계승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원래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사람이 일찍 죽게 돼. 그래서 야 우리 좀 왕 물려받을 애 누구 있냐 막 찾다가 이 공민왕 차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공민왕 얘가 고려의 왕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조건이니까. 그래서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면 노국공주, 노국대장공주라고 하는 이제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시키게 돼요. 원나라 바로 황제 이제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반대쪽 공주긴 해. 어쨌든 얘네 둘이를 결혼하게 했는데 이게 웬걸 천생연분. 그래서 이 노국대장공주가 시집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이전까지 원나라 공주들은 우리 아빠가 원의 누군데 그러면서 이제 몽골에서 입던 거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자기를 따르던 시녀부터 호위까지 그대로 다 가져가고 왕을 되게 무시하는 언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 노국대장공주 어떻게 했냐면 시집 가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원나라 풍습을 다 태워버렸대 모두가. 그리고 고려 옷으로 싹 갈아입고 고려로 건너갔대.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고 공민왕도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고 되게 좋아했대. 그래서 둘이 사이가 엄청 좋아서 공민왕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원에서 태클을 많이 걸겠죠. 근데 그거를 이 노국대장공주가 많이 커버를 해줘요. 내 남편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원 왕실도 많이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검문세족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막아주죠. 그래서 요 둘의 콤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반원 자주 정책이라고 해서 기철 등의 친원 세력을 숙청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장소에 몇 시까지 검문세족도 오라고 왕이 직접 편지를 다 돌려요. 그러니까 얘들은 선물 주는 줄 알고 갔는데 그대로 문 다 닫아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숙청을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기황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에서 내정 간섭하던 정동에서 아까 있죠. 일본 원정 폐지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 영토를 다스리고 있던 쌍송 총관부도 공격해서 수복 다시 찾게 됩니다. 이 천령 이북의 땅을 다시 영토를 확장하게 된 거예요. 이만큼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공민왕이. 그리고 다시 고려의 관제를 복구하고 야 너 꼴 보기 싫게 몽골풍으로 옷 입지 마. 변방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고려식으로 다시 돌려라고 하는 등 굉장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굉장한 일들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공민왕의 이제 개혁 중에 하지 않은 일을 골라라 1, 2, 3, 4, 5 이런 식으로 많이 시험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 정책으로 어떤 걸 했냐면 이 공민왕한테 노국대장공주가 있었다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신돈이라는 사람이 신돈은 승려거든요. 승려. 근데 신돈이 뭐로 유명했냐면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도수를 잘했어요.
바이야 절로 가라면 바이 옹교 막 그랬대. 사실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걸로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공민왕이 새로운 세력으로 이 신돈이라는 애를 딱 등용을 해. 그래서 얘한테 어떤 일을 시키게 됐냐면, 자 밑줄 칠게요. 시험에 무조건 나올 텐데, 전민변종도감이다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전민변종도감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됐는데, 자 전민변종도감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노비안건법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밑에 보게 되면요, 자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을 설치할 것을 청하고 스스로 이곳에서 가장 높은 판사가 되어서 전국에 알렸다. 자 근래에 기강이 크게 무너져서 탐욕을 부리는 자가 많대요. 나쁜 놈이 많다. 사람들은 대대로 생계를 유지해온 토지를, 아까 그 대토지 대농장 권형이죠, 권세 있는 집에 거의 다 빼앗겨서 차지해버려. 다 토지를 가져가 버려. 대농장을 경영을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바로 잡을 거죠. 그러니까 배경은 15일, 나머지 여러분은 40일을 기한으로 해서 스스로 제가 사실은 이 땅을 몰래 가져갔어요. 제가 사실은 이 대농장을 경영을 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한 내에 스스로 고치는 자는 내가 넘어가 줄 건데, 이 기한 넘어서 내가 전민변정도감에서 이 땅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했는데 나쁜 방법으로 뺏은 게 걸리면 너 이제 내가 죽여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민변정도감이에요. 그래서 노비안건법도 비슷하죠, 성격이. 그거는 노비들을 다시 샅샅이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거였다면, 전민변정도감은 조사를 해서 이 토지 땅의 주인을 살펴서 이거 잘못된 방식으로 뺏어간 거네 라고 하면은 그 검문세족한테는 벌을 주고 다시 이제 농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면 되고, 이거를 했던 사람이 누구다? 신돈이더라. 그러니까 공민왕과 신돈의 콜라보긴 하지만 신돈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전민변정도감이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공민왕의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권문세족을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돈,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무신 정권기에 사용됐던 정방이라는 것도 없애고, 이 정방이 무신 정권기의 인사권이었잖아요. 우리 무신 정권기의 기구들은 암기를 해줘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국왕이 인사권을 다시 장악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도 정비를 하고, 이때 약간 공민왕은 고려를 다시 잘 살려보고자 하는 목적이긴 했는데, 얘가 교육을 시켰던 애들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민왕이 키운 인재가 누구냐면 바로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는 조선을 건국하는데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 이제 온건파, 이제 급진파로 나뉘게 될 거긴 하지만 놀랍게도 공민왕이 키운 애들이었다. 신진사대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결과는 결국 실패인데요. 권문세족이 반대를 하고 신돈도 죽고 공민왕도 살해되면서 중단되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 지금도 선생님도 막 듣는 말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아기가 안 생긴다 막 그런 말을 어른들이 하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결혼을 해서 거의 10년 동안 아기가 있어도 계속 유산되고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노국대장공주가 처음으로 만사까지 잘 유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뭐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가 태어나겠구나라고 했는데 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랑 같이 죽어버려요. 아기를 낳다가 지금이면은 제왕절개 하든지 혈액을 하든지 했을 텐데, 당신은 자연으로 다 낳아야 되니까 사망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공민왕은 완전 자기를 지지해주고 내가 엄청 사랑하던 부인이 아기랑 같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약간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신돈도 되게 이제 뭐 기록상으로는 나쁜 사람으로 많이 변질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반야라는 여성에 대한 그런 이제 야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 반야라는 여자랑요 노국대장공주가 되게 닮았대. 근데 이 반야라는 여자는 신돈 집의 여종이었대. 그래서 이제 전해져 내려온 얘기는 요 둘이가 뭔가 이제 관계가 있는 거였대. 그래서
반야가 이미 신돈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닮았잖아. 그래서 이 반야를 공민왕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뭐 뒤에 있던 왕은 공민왕의 자손이 아니라는 그러한 약간 삼류 아침 드라마 스토리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는 신돈이 변질을 해서 막 돈을 받아먹고 여색을 밝히고 술을 마시고 막 그런 식으로 바뀌었대. 또는 이제 다른 역사학자의 말로는 이 신돈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공민왕이 그냥 죽였다라는 썰도 있기는 합니다. 얘가 너무 거대해지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믿었던 이제 파트너죠. 신돈도 자기 손으로 어쨌든 죽이고 노국대장 공주도 자기 애기랑 같이 가고 그러니까 공민왕은 어때요? 의욕을 상실하고 그래서 하던 개혁을 거의 다 중단을 한다거나 옛날 그 강대한 모습을 못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거의 이제 약간 이 사람도 그 목종처럼 남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남자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되게 모르서 이상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갑자기 잘생긴 남자로 이렇게 하는 이제 뭐 호위 부대를 만들어서 놀다가 이제 그 중에 한 명들이 이제 두 명이 반란의 대표를 이뤄서 공민왕을 살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잘생긴 애들의 호위 부대가 얘를 죽여. 그래서 어찌 되게 막 좀 말이 안 되게 그 운명이 너무 불쌍하게. 그래서 역사학자들 얘기하는 게 노국대장 공주가 아기를 낳다 안 죽었으면 조선이 건국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어쨌든 이게 좀 불행한 사람이었다라는 스토리만 기억을 하면 되겠고 교과서 상으로는 너무 갑작스럽게 신도는 제거가 되고요. 공민왕도 살해가 되면서 개혁이 중단됐다. 그래서 고려는 이제 명을 다하게 된 거죠. 마지막 소생이 끝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조선이 나올 차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정치사 파트의 이제 고려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든지 지는 세력이 있으면 뜨는 세력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면 뭐 아이돌들 한때 유명했는데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세력도 등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때 막 이제 초딩 때 소녀시대가 나와서 난리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약간 에스파, 근데 에스파도 이제 다른 애들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세대 교체가 되는 것처럼 역사도 똑같아. 새로운 세력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자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시험에 나오는 신진사대부부터 보게 되면 자 공민왕이 새로운 인재가 필요했어. 그래서 이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을 하면서 밑에서 뽑아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지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귀족 집안이긴 한데 되게 뭐 집안에 힘이 없다거나 좀 가난한 애들인데 똑똑한 애들을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중산층. 그래서 중소지주 출신의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인데 주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뽑아오는 거죠. 어떻게 뽑아요? 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능을 잘 봐야 되죠. 그것처럼 과거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진출을 한 애들이야. 자 그러면 얘들의 성격이 어때? 신진사대부가 되기까지 얘들은 어때요?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 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얘들은 보통 어떤 애들이야?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공부했던 그 성리학을요 아주 기본 베이스로 깔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유학입니다. 자, 우리 성리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예시를 드는데 자, 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과학이라는 과목에 화학도 있고요. 물리도 있고요. 지구과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도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지게 되잖아. 지금은 이제 통합과학도 되긴 했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유학 안에 여러 가지 갈래가 많아. 그 중에서 하나가 성리학이에요. 중에서 하나가 성리학이어서 얘들이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럼 성리학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송나라 때 등장을 했는데요. 우주의 원리가 있대. 그리고 인간의 도덕심이 있대. 근데 이거를 하나라고 생각을 한대. 못 알아들어도 돼요. 우리 철학실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거야. 우리가 도덕적인 수양을 열심히 해. 이 도덕적인 수양은요, 임금에 대한 충성심도 되고요, 부모에 대한 효도도 되고요, 형제랑 친구 관계가 잘 되는 것도 되고요, 그러한 좋은 마음들 있잖아. 우리 잘 못 사는 사람들 막 도와주고 그런 좋은 마음들을 계속 공부를 함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가 가능하다.
내가 이런 도덕심을 키울 수 있는 유학책을 열심히 읽으면 이상적인 사회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자, 어쨌든 이 성리학을 많이 공부한 애들이 이렇게 이제 인서울 하게 되면서 신진사대부로 탄생을 하게 되고요. 얘들은 권문세조가 당시에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문세조가 불교를 비판을 하고요.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얘들이 했던 개혁론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먼저 지들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수저야. 근데 나는 음서 출신이야. 그러면 약간 그 귀족성을 많이 드러내려고 하겠지. 내가 잘하는 거. 근데 얘들은 시험 쳐서 공부해서 올라온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뭐야? 공부를 얘들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얘들이 주장하는 건 성균관 학교에서 성리학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성리학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권문세족들이 이러한 거를 이제 막 대농장을 경영하는데 토지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고려시대 썩은 것들을 다 뒤집어 엎자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의 문제점. 당시에 이제 스님들이요. 막 모든 값비싼 비단옷 다 입고 다니고 막 고기 먹고 여자들 막 추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에서는 들고 다니면서 이제 밥을 얻어먹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뺏어 그런 짓을 많이 했대. 그래서 요런 거 폐단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시 뜨고 있던 나라가 명나라였는데 명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제일 친하게 지냈던 중국이 명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때도 많이 명이 도와주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신진사대부를 보자라고 하면은 뭐 이색이라는 분도 있고 정몽주랑 정도전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정몽주 선생님은 뭐예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암기 교육의 문제점. 지금도 생각이 나. 그래서 우리 정몽주는 온건파 맞아. 우리 고려 지금 썩었거든? 근데 고려를 살리는 식으로 해보자. 온건파. 그 다음에 정도전은 뭐야? 이름 너무 잘 지었어. 도전정식.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썩은 나무의 뿌리는 뽑아내는 거야. 다시 심는 거야. 급진파. 고려는 끝났고 새로운 나라 세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이성계의 조선이 아니라 정도전의 조선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뭐 한양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그런 모든 설계를 사실 정도전이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신흥무인 세력은요 뭐냐면 몸 쓰는 애들인데 얘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냐면 이 고려 말에는 홍건적이라는 애들, 홍건적이 뭐냐면 붉은 두건을 쓴 도적들이에요. 중국 애들인데 떠돌아다니면서 나 홍건적이라는 거 드러내려고 붉은 두건 쓰고 다니는 애들인데요. 얘들이랑 외국 이제 일본에서 오는 도둑들이 계속 이제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내려오고 하면서 고려를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없애는 과정에서 흥하면서 올라오게 된 애들이 신흥무인 세력이에요. 대표적인 거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최영장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이성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 정도전이 약간 계략가고 브레인이잖아. 그래서 지가 딱 봤을 때 내가 요런 걸 하는데 행동 대장이 필요해. 그래서 딱 점 찍은 게 이성계죠. 그래서 요렇게 둘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고 하나 더 이제 뒤에서 이해가 쉽게 얘기하면 이성계가 되게 존중했던 사람이 정몽주. 그래서 이성계가 자기 아들들의 교육도 정몽주한테 맡겼어. 그래서 사실은 이방원이가 나중에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죽였을 때 이성계가 되게 이제 뭐 좀 슬퍼하고 아들이랑 사이가 멀어지게 됐던 이유가 첫 번째는 어떻게 너는 네 스승을 죽일 수가 있냐. 야 아무리 이거 성도도 거듭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진심으로 존경한 것 플러스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이성계가 약간 F다라고 우리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아버지가 존경하는 인물을 죽일 수가 있냐.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던데 얘를 지금 죽여서 적으로 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몽주를 죽이는 사건으로 있어서 이성계랑 이방원이 많이 조금 사이가 어긋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종묘죠, 종묘.
자, 종묘라고 하는 게 여기에 왜 들어가 있냐면 종묘가 뭐 하는 데냐면 제사 지내는 데예요. 근데 우리 제사라는 개념을 예의와 절차를 갖춰서 하게 된 게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경복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종묘를 놔둔 이유가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조선이 건국이 되게 됐던 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신진사대부들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색이나 정몽주 같은 사람들은 야, 그냥 천천히 가자, 온건적으로 가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려를 유지하자는 거죠. 새로운 왕실을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급진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진짜 우리 암기하기 좋게 딱 해주셨는데 정도전, 조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암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려는 썩은 나무다, 새 왕조를 개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신흥무인 세력과 함께 조선 건국에 참여하게 됐고요. 온건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낙심을 하죠. 그래서 낙향, 고향으로 내려가서요. 그냥 이제 뭐 제자들 키우고 향촌에서 조금 정치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플러스로 얘기를 하자면 이 급진개혁파 애들이 나중에 조선 초의 훈구파로 우리 붕당을 배우게 될 텐데 훈구파로 가게 되는 거고, 얘들이 사림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요거 다음 파트가 붕당인데 이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붕당에서 많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서 선생님 붕당에서 많이 나와도 두 문제 나올 텐데 전 두 문제를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가지 말고, 붕당도 마찬가지로 흐름이거든. 세력이 나뉘는 과정이거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뉘고 어떤 사건 통해서 나뉘고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제 미리 약간 마음에 좀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이때 향촌 자치를 추구하면서 갔던 애들이 사림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양반이라고 하면서 정치를 했던 애들은 사림이에요, 결국은. 왜냐하면 초반에 이렇게 했던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먼저 여기서부터는 건국 과정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게 될 텐데요. 별표를 해놓고 보게 되면, 자,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을 돌립니다. 자, 이성계가 마음을 딱 먹은 사건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 1번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명이요, 이제 원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원나라가 없어지고 명나라가 생겼어. 근데 이 명나라가 처음에 건국을 딱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야, 저기 철령 이국 땅이 있잖아. 근데 그 철령 이국 땅을 내가 지금 원을 먹었잖아. 그럼 철령 이국 땅이 니들이 다시 찾아갔다고 해도 원래 원나라였던 건데 고려 니들이 뺏어간 거잖아.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이거 내 땅 아니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철령 이국 땅을 직송령, 그러니까 황제 바로 밑에 있는 게 직송령이라는 땅인데 이걸로 삼겠다고 그냥 통보를 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무논리를 하면서, 야, 저기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가 사실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엄마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반지들. 그래서 지금 니들이 그걸 이제 소유권을 가져가긴 했지만 그 우리 엄마가 잠깐 꼈었대. 그럼 그 내 반지가 되지 않을까 시간 손으로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막 요구를 하면서 야, 그냥 철령 이북 땅 내놔라고 통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문으로는 뭐 철령이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명의 철령 이북 땅을 뭐 통보를 하고 이런 내용이 네모 박스에 등장을 하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알면 돼. 뭐 이거를 적어라 골라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만 알고 가면 되고, 자,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시에 고려는 뿌리가 썩은 나무로 비유가 되고 있었고 명은 이제 막 성장을 하는 굵은 나무란 말이야. 둘이 싸우면 당연히 명나라가 이길 거잖아요. 그래서 승산이 없다,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영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요동을 정벌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야, 요동 정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웃긴 게 당시에 1인자가 최영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2인자가 이성규였어. 근데 원래는 최영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폐암, 요동 정벌하러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당시 고려 왕이 불안한 거야. 왕위가 많이 불안하기도 해서 무슨 일까지 했냐면 최영의 정실 부인의 딸도 아니고 최영의 이제 그 첩이 낳은 딸이랑 딸을 왕비로 삼을 만큼 왕이 최영한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어. 그래서 최영이 자리를 비운다고 하니까 왕이 불안했던 거야. 그래서 좀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영을 딱 자기가 이제 딱 끌어안고 못 가게 하니까 최영 입장에서는 믿던 2인자 이성계를 보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성계야 네가 갔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과 1인자였던 최영이 이거를 결정을 해버린 거고, 이 이성계는요 사불가론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가지의 불가한 이유다라고 해서 사불가론을 제창을 하면서 요동정벌을 반대하는데 이성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싸워서 죽으나 그냥 군대 한번 돌려서 가서 반란 일으켜보고 죽으나 똑같네. 그러면 그냥 한번 일으켜봐 라고 얘기를 해서 중간에 멈춰서 같이 갔던 부하들한테 이제 의견을 얘기하니까 좋은 것 같다, 승산 있다, 해보자라고 판결이 난 거야. 그래서 위화도라는 곳에서 군대를 돌리고요 대성공을 하죠. 그래서 최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왕도 교체를 해버리고 정치적인 실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딱 알아야 되는 키워드로만 정리를 해줄 건데요. 자 조선에 건국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근데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될 거냐면요 정치적인 실권을 얻게 돼요. 정치적인 실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전법이 시행이 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요 순서 두 개를 이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 가전법 시행 두 번째로 일어났던 거 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가전법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뭔가 제도가 생긴 것 같아. 근데 이게 뭐였냐면 검문세족이 불법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를 지금 실권 장악했죠. 내가 짱이죠. 정치에서 건드릴 애들이 없지. 그러니까 야 검문세족 니들 불법 토지 다 가져와 라고 해서 몰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으로 딱 삼아버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관리들 일하는 관리들 누구겠어요? 신진사대부겠죠. 이성계가 이제 실권을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일하는 신진사대부한테 이 몰수한 땅을요 일한 만큼 월급 개념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가전법을 왜 두 번째로 시행했냐면 신진사대부. 자 근데 우리 신진사대부는 뭐예요? 지지계층이잖아. 조선건국을 지지하는 계층이죠. 이제 이 신진사대부의 정치적, 이제 정치 경제적인 건데 여기서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위화도 회부는 뭐야? 정치적인 실권이야. 자, 가전법은 뭐야?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을 딱 잡아놓고 경제적인 거를 싹 마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가전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건국이에요. 1392년에 있었던 거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위화도를 회군을 하고 조선에 건국을 하고 이 법을 시행했을 거라고 해서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을 하고 그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가전법이라는 걸 시행을 해서 내 뒷배들, 내 지지계층인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딱 마련해주고 이 정치 경제가 하나가 되고 나니까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정말 심심찮게 많이 문제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여기에 대한 거 가, 여기에 대한 거 나, 여기에 대한 거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모 박스로 설명을 해놓고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고 부르는 굉장히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 보게 되면 조선 건국은
역성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성을 바꾼다는 거죠. 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고려가 어땠어? 왕씨들인데 이씨로 바뀐 거잖아. 이런 거를 이제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반대하던 정몽주도 옹건개혁파를 딱 제거를 해버리고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392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되겠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태조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태조는 국가 국태를 확립했다라고 해서 이제 태조 이성계인데, 그래서 어떤 거 했냐면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야.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재상은 높은 관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자, 고려시대랑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역사도요 풀면은 재밌는데 선생님이야 이거를 뭐 이제 뭐 사학 전공을 했고 하니까 막 다 어디서 주워 들었으니까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교과서는 그냥 띡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 전후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전후 설명을 좀 잘 찾아주는 게 좋은데, 자, 고려 시대는 귀족 세대잖아요. 귀족 정치 시기잖아. 그러면 태어날 때 응애하니까 오 나 운이 좋아. 황제로 태어났어. 나 황족이야. 그 다음에 응애하니까 나 귀족이야. 약간 그런 식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음서라는 제도도 대표적으로 봤고 금수저 제도.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정치를 했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밑에서 뭐 똑똑한 애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중심이 되는 거는 황제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귀족 계층이란 말이야. 근데 얘들이랑 같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거치면서 정치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황제가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광종이나 뭐 성종처럼 똑똑해. 그러면 나라가 막 성국이 돼서 막 잘 성공을 해 나가는 거야. 근데 조금 황제 중에서 띠리한 애들, 바보 같은 애들, 좀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딱 태어나. 그러면 나라가 잘 가다가도 망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캐치한 정도전이 이야기를 한 게 재상 중심 정치라는 걸 정도전이 여기서 캐치를 하게 된 건데 뭐냐면, 다 봐라. 우리 고려시대랑 삼국시대 봐라. 똑똑한 왕이 있을 때 좋았지. 근데 좀 이상한 애들 오니까 어땠냐. 나라 다 말아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은 다르게 가보자라고 해서, 자, 이때는 물론 신분은 있어요. 신분 정치. 자, 신분이 있지만 왕이 있을 거고 밑에 양반 계층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들이 정치를 하긴 할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치하는 또 과거제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한 애들을 뽑자. 그리고 왕도 공부를 시키자라고 해서 왕도 경영같이 막 공부해야 되거든. 자, 어쨌든 왕도 공부를 좀 시키고 양반 관료들도 과거제를 통해서 공부한 애들을 뽑자. 근데 그래도 왕의 기본적인 재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좀 똑똑한 애가 있을 수도 있고 바보 같은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럴 때 바보 같은 애들일 때 누가 보완을 해줘야 돼? 이런 과거제를 통해서 올라왔던 그 중에서 좀 높은 애들 재상이 이 왕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채워줘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게 재상 중심의 정치야. 그래서 가끔 애들이 이 단어 자체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 아, 왕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재상이 다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절대 아니고, 왕은 있어. 왕이 중심이야. 근데 이 왕이 똑똑할 수도 있고 바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왕의 능력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 과거제를 통해서 오랜 기간 정치를 한 재상이라는 높은 관료들이겠죠. 그래서 얘들이 결국은 중심을 해서 정치를 하자. 그럼 그 예시가 뭐냐? 우리 사극 보면 영의정 대감 드십니다. 좌의정 대감 드십니다. 우의정 대감 드십니다 하잖아요. 이 삼정승이 재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 셋이서, 그러니까 밑에서도 막 똑똑한 애들이 여러 가지를 막 올리겠지. 그럼 그거를 걸러. 또 걸러. 그래서 최종적인 안들을 얘네들이 봐서 이제 안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왕한테 가는 거야. 왕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좋습니다. 최종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재상 중심 정치라는 거고, 과거는 황제가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야 신하들 불러봐. 어떤 거 같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 집안 영의정 나왔던 집안이야. 야 우리 집안 좌의정 나왔던 집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삼정승이 대표적인 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왕이 태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정도전이 이런 거를 주장을 했었던 거고 이 고려시대 마지막에 너무 이상한 왕들이 많았다 보니까 얘도 좀 이걸 생각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왕권 강화를 굉장히 중시했던 태종 이방원 씨가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말이 돼? 우리 아빠가 목숨 걸고 세웠고 나도 목숨 걸었고 어쨌든지 조선은 이씨 왕조야. 근데 네 정치 네가 무슨 재상 중심 정치라고 해. 플러스 이제 이 정도전이 태종 이방원의 배다른 동생을 밀거든요. 2대 황제로. 그것 때문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국왕의 하루라는 것도 교과서에 있어서 넣어놓긴 했는데 자, 조선시대 왕은요 되게 불쌍했어요. 되게 불쌍했어요. 왜 불쌍했냐면 고려시대 황제는 태어나면 이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면 얘들은 오전 5시에 일어나 어른들한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러 다니는 거야. 자, 그리고 오전에 자, 우리 중요한 거 경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연이 뭐냐면 약간 토론 같은 거예요. 토론, 토의. 그래서 왕이 중심에 있고 공부 열심히 한 신하들 쭈루키 둘러 모아서 뭐 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정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또 공부를 오전부터 하는 거예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아침에 일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오전 업무 또 보고 점심 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호에 또 경연이 한 번 더 있어요. 주방이라고 대답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오후 업무 또 보고 자, 오후 5시에 또 석방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다 단명하고 당뇨 걸린다고 하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라고 하기도 해서 조선시대 왕이 되게 불쌍했어요. 그래서 경연이 3번이나 있었다라는 거고 여기 경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유교 계획도시 한양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숭례문, 흥인지문, 숙청문, 돈이문이라고 해서 4대문이 있죠. 그리고 경복궁, 종묘, 사직 이런 게 있는데 요 4대문에 대한 이름도 다 이제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의,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신, 이는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이야, 사람. 이제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다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사실 다 계획한 것도 정도전 씨예요. 그래서 어떤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깨알 상식으로 하나 얘기하면 혹시 사극이나 영화에서 전하,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시옵소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있죠. 종묘와 사직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약간 상식이요. 쌤이 그냥 친구들 만날 때마다 경복궁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장난치는 대화예요. 종묘와 사직이 뭘까요?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십시오 전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다 보러 갈 수가 있는데 뭐냐면 자, 종묘는요 이 조선시대 이씨 왕조 그러니까 왕실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묘는 조상식이에요. 조상식, 나의 조상.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되고 싶어. 선생님의 조상들, 창녕조 씨들, 그 다음에 엄마 쪽 밀양박 씨들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조상신이라면 사직이 뭐냐면요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신. 그러니까 뭐 땅의 신, 하늘 신 이런 데다가 그 제사 지내는 곳이야.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돌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왕이 한 번씩 가가지고 이 사직에 가서 하늘 신이나 땅의 토지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왜냐면 이 조선시대는 농경사회였잖아. 그래서 나라가 잘 되고 싶으니까 조상신과 농경신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폐하,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십시오라는 거는 네 윗대 조상이랑 지금 농사를 주관하는 하늘신을 좀 생각하고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상식입니다. 그래서 알고 가면은 되게 좋아요. 자, 우리 보게 되면 태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태종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태조 이성계가 있었잖아. 태조 이성계한테는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한씨라는 부인이 있었고 강씨라는 부인이 있었어. 한씨는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였고 강씨는 본인이 이제 사랑해서 얻은 2번째 부인이었는데 둘 다 정식 부인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 태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부인인 한씨한테서 난 자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태조가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이 한씨는 왕이 되는 걸 못 보고 죽었어. 그리고 이 강씨가 사실은 최초의 왕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 태조가 정도전이 지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리고 예쁜 아내가 살랑살랑 거리니까 이 강씨 소생의 막내 아들을 세자로 삼아버린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래서 태종이 생각을 한 게 아니 아버지가 전쟁을 누비면서 조선을 건국했을 때 목숨 걸고 했던 형제들 이가 자기의 동복 형제가 아니야. 심지어 내 동복 형제한테 물려줬으면 인정이라도 하겠어. 근데 이복 형제에다가 우리처럼 실질적으로 나는 정몽주도 죽였고 그리고 내 형은 같이 전장을 누비고 다 했는데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해서 뭘 일으키게 돼요?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돼요. 왕자의 난은 1차, 2차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이러한 스토리 때문에 빡쳐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 등 반대파가 이때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 요렇게 왕위에 오르게 돼서 태종은 뭐를 굉장히 중시했겠어요? 왕권 강화.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거를 엄청 중시를 하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요거 포인트로 잡고 가고요. 자, 그 다음에 태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게 태종이 왕이 되고 최고의 이제 아웃풋을 뽑아낸 게 세종대왕이다. 얘가 없었으면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이어지는 과정 일단 보게 되면요. 자, 태종은 어떤 걸 하게 됐냐면 자, 별표 칠게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육조 직계제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이거 애들 처음에 되게 많이 겁먹는 내용입니다.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해요. 이거 일단 기억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쌤이 뭐라고? 왕권 강화라며 왕의 권력을 강화한다며 그럼 뭐 해야 돼? 사병을 혁파해야겠죠. 양반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제 사생활할 때 개인적인 병사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사병을 혁파해서 군사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종친과 외척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좀 왕실에 피가 섞인 사람들이 정치 참여하면은 또 나뉘어지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제안을 했다는 거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라는 게 뭐겠어요? 왕권 강화라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거는 호패법을 실시했다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호패법은 지금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주민등록증에 뭐 나와 있습니까? 주민번호 같은 걸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순서를 매겨놓은 거죠. 그리고 주소지 같은 거 다 나오고 나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민등록증 가지고 사실 우리가 뭘 하냐면 인구도 파악하지만 세금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인구 파악과 세금, 군대 가는 거 확보하는 게 호패였어요. 당시는 남자들만 썼고요. 자, 그리고 양전 사업이라는 게 지금부터 한국사에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건데 헤아릴 양, 땅 전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양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주면 되냐면 토지조사예요. 토지조사를 한자로 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태종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육조 직계제, 호패법, 사병, 혁파 정도가 많이 나오게 됐고 일단은 육조 직계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갈 건데 밑에 나오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하나를 딱 적어줄게.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왕은 조선시대 2명밖에 없어. 누구냐면 이 태종 이방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봤죠. 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 등장시 그 계유정난 일으켰던 세조. 딱 이 2명만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하고 나머지 모든 왕들은 의정부 서사제였어. 그래서 사실 이것만 알면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요거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육조 직계제잖아. 이 직자를 다이렉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는데 의정부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거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는 그 회의기구, 귀족 회의기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의정부고 육조는 실행기관. 그러니까 왕과 의정부에서 결정을 내린 거를 실행을 하는 게 육조, 행동력을 가진 부서거든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왕이 바로 육조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그냥 없는 거라고 하면 돼. 그래서 육조 직계죠. 육조로 다이렉트로 내려간다고.
자, 그리고 6조에서는 바로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6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왕들은 뭐라고 생각했는 거냐면 의정부가 왜 필요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왜 중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얘들이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재상 중심 정치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종이 이거를 실행을 했고요. 당연히 조카까지 죽이고 왕위를 차지할 정도면 왕권에 미쳤다는 거잖아. 그럼 왕권에 미쳤던 왕 세조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태종과 세조가 핏줄로 연결됐잖아. 그래서 약간 환생이 아닐까. 되게 많이 닮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대. 그래서 이 태종과 세조. 근데 둘 다 왕자의 남과 계유장단으로 왕위를 뺏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권력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6조 직계제를 시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 세종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합니다. 일단 아빠가 사람들 너무 많이 죽이는 거에 질렸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 조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왕권과 신권이 같이 조화가 돼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게 의정부 서사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요건데 이게 정도전이 처음에 계획했던 조선시대 정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왕이 있고요. 의정부가 있고요. 6조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6조가 보고를 어디로 해? 의정부에 보고를 해. 그러면 이 의정부가 왕한테 건의를 해. 그럼 왕이 그걸 보고 허락을 해. 제가는 허락이 안 되지. 허락을 해. 그러면 의정부가 6조한테 명령을 해. 즉 뭐예요? 중간에 의정부가 있으면서 계속 조율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요거를 보게 되면 왕권은 어때요? 좀 약화됐잖아. 야 이거 해! 라고 해서 이게 바로 되면 왕권이 센 건데 야 이거 해! 라고 하면 되는 게 6조 직계제였다면 야 이거 해! 라고 하면 의정부가 잠깐만요? 이러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했다는 거고요. 의정부가 서사를 보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의정부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해서 한번 보는 거라고 봐주면 되고 되고 얘는 공부를 너무 좋아했죠, 세종대왕님은. 그래서 지편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요. 경연을 더 활성화했어요. 야, 하루에 3번 공부하는 거 너무 심심하다. 엄마, 나 학원 좀 3개로 부족한 것 같아. 한 5개 더 끊어주면 안 돼. 이런 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연을 더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훈민정음 창제하셨고 그 다음에 조세제도 정비했는데 쌤 때는 이거 많이 나는데 요즘은 잘 안 나요. 이게 뭐냐면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라고 해서 땅을 6가지, 9가지로 해가지고 6, 9, 54. 총 땅을요, 54가지로 나눠서 세금을 54가지로 걷어서 매긴 건데, 되게 자세하게 세금을 나누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금방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4분 6진 요즘 많이 나와요. 옛날 쌤 때는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이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4분 6진이 더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세종은요 센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은 압록강 유역인데 최윤덕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6진은 두만강 유역인데 김종서를 파견을 해서 땅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스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4분 6진 스시마섬은 태종의 업적이긴 합니다. 태종이 상황으로 물러나고 아들이 정치하는 걸 좀 지켜보다 죽었거든. 그래서 태종이 사실 요거 하긴 했는데 쌤이 뭐라고? 열심히 밑에서 해도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되는 것처럼 열심히 해도 세종 정부 때 한 거기 때문에 세종의 업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봐주면 되고요. 자, 세종도 굉장히 여러 명의 부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정실 부인이었던 소은왕후랑 사이가 또 좋았어요. 그냥 사랑이 되게 이제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문종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기록에 남아있는 잘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 지나가면은 막 궁녀들 막 다 쳐다보다 넘어지고 그랬대. 그래서 이 문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들 중에서 이 세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얘들 입장에서는 얘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세조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문종이 아내 복이 없었어. 근데 얘 3번 이혼하거든요. 그래서 3번 이혼하고 3번째 겨우겨우 아기를 얻게
상태상 되게 안 좋고, 그 다음에 단종아직 초딩 정도 나이인데 얘를 뒷받침해줄 아무도 없네. 일단 우리 엄마도 죽었고 소은하고 할머니도 죽었고 얘네 엄마도 얘 낳다 죽었고, 그러면 이 형이 없어지고 나서 얘가 왕이가 되면 내가 얘만 없애면 왕이 될 수 있는 구조인 거 아니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세조는 난을 일으킨 거를 역사학자들이 이해를 못해. 전혀 정당성이 없기는 해. 그래서 좀 비난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개유년에 일어난 정난으로 왕위를 창탈을 하고요. 육조 직계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직전법이라는 거를 실시를 해서요. 세금 거두는 제도인데, 직전법이다 세조 요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세조는 이 아버지 때 했던 걸 다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오로지 왕권 강화. 그리고 하나 더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조선시대 법전 뭐예요? 경국대전이잖아요. 이 경국대전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경국대전이라는 걸 만들자라고 한 사람이 세조예요. 그리고 완성을 한 게 이 손자인 성종이 하게 돼서 여기 보게 되면 성종 일울성자죠. 경국대전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유교 중심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집현전을 없앴잖아. 근데 성종은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고요. 경연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요. 태종과 세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둘이가 거의 비슷해서 같이 공부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종과 성종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교차로 해서 공부를 해주면 조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조선 초왕들 중에서는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더라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체제 정비라고 해가지고 중앙, 지방, 그 다음에 관리선발까지만 볼 건데, 먼저 관리선발이 제일 간단하니까 요거부터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고려시대 관리선발이라고 얘기하면 특징이 뭐였죠? 문과가 없었다. 그리고 음서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은 일단 양인인데요. 양인이 뭐냐면 쉬운 말로 그거야. 세금 내는 사람. 세금 내는 사람을 우리는 양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면 사실상 과거제도에 다 응시가 가능해. 선생님 그러면 천민 출신인데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있나요? 라고 하면 있죠. 근데 보통 이 작가 기술관이긴 했는데 어쨌든 나라에서는 열어둔 거야. 근데 공부에 여건이 안 되니까 양반들만 주로 위에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문과를 뽑는 거 우리 태계, 이황, 율곡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문과 이제 갑자기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 문과 독재자. 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차이점이 뭐예요? 고려와의 차이점인데 문과가 정기적으로 시행이 됐다. 문과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음서가 굉장히 축소되고 나중에 거의 사라집니다. 이게 고려시대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뭐니 해도 성리학의 국가였기 때문에 문과가 가장 중시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고 가면 되고요. 우리는 중앙이랑 이제 지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 건데, 사실 통치체제는 모든 애들이 다 싫어요. 다 싫어요. 왜냐면 그냥 암기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시험에 해야지. 선생님 제일 싫어하긴 했었어요, 이 파트. 자, 보게 되면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쌤이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 봤잖아요. 의정부 서사제라며. 그래서 의정부는요, 최고 기관이에요. 최고 정무기구라는 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회의기구인 거죠. 우리 높으신 분들이 실행합니까? 회의하죠,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이고 6조를 관할했죠. 얘들이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6조로 야 이거 해! 라고 내보냈잖아.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6조는 실무하는 곳이고요. 자,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이거 안 나오면은 이제 쌤이 약간 치킨 한 마리씩 다 돌린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돌린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무조건 시험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3, 4는 언론입니다.
언론. 어떤 언론이 했냐면 사실 이거 고려시대에도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조선시대에서 엄청 중요하게 나와서 우리 고려시대 때 뭐 공박권, 서경권 이런 거 봤었잖아. 그게 좀 더 심화되는 내용이라고 봐주면 되는데 자, 3, 4 어디냐면 여기 세 개예요. 자, 4 헌부는 헌이잖아, 헌. 약간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합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부정부패했는지. 그 다음에 4 간언이라고 하는 데는 간한다, 간쟁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말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더 좋은 걸 제시하고 하는 역할. 그 다음에 홍문관이 아까 뭐였어요? 성종이 우리 공부하는 기관으로 만든 거예요. 집현전 대신에. 그래서 변연을 주관하고 국왕의 정책을 자문한다. 자문이 뭡니까? 전문가가 그 내용이 맞는지 봐주는 게 자문이잖아. 그래서 뭐 변호사 자문, 의학 자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국왕이 제대로 했는지 공부를 더 오래 한 관료가 자문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관리 비리 감찰은 사업부, 그 다음에 이제 왕에 대해서 말로 하는 거는 사간언, 그 다음에 공부는 홍문관이라고 하면 되고요. 요 세 기관의 3, 4라고 우리는 묶어서 언론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언론의 역할. 지금도 언론 잘못하면 비판하는 기사 내고 더 좋은 칼럼 같은 거 만들어주고 홍보 같은 관련된 것도 하잖아. 그래서 언론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사극 보면 조금 유리하긴 한데 뭐 을금부 들라 해라 맨날 그러거든. 을금부 도사 들라 해라, 을금부 들라 해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을금부가 왕 바로 아래 사법기관. 그래서 을금부 들라 해라라고 하면은 그 자기 바로 밑에 경호실장이야. 경호실장 들라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죄인 조사하고 처벌하고 잡아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승정원 도승지 들었사옵니다. 맨날 그러거든. 승정원 도승지가 들었사옵니다라고 하면 승정원은 뭐냐면 비서입니다. 그래서 왕이 쪽불나게 맨날 이제 그 막 드라마를 찾는 게 을금부 들라 해라, 승정원 들라 해라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이 두 개가 왕의 직속 기관입니다. 하나는 궁상, 하나는 비서 기관인 거죠. 그리고 한성부는 한성이니까 수도를 담당했던 곳이고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 묻는 거잖아. 춘추 역사, 흐름, 역사 관련된 거 편찬하는 곳이고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고 그래서 요 정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요거 한번 봐주면 되는 거고 자, 3, 4의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고려시대에 봤던 거 서경, 공방 그거 똑같이 반복인데 조선시대에는 3, 4에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소문만으로도 한번 탄핵해 볼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는 정보 부족으로 언론이 위축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3, 4한테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를 준 거예요. 소문만으로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료를 준 이유는 뭐겠어? 이 내용을 알라는 게 아니라 3, 4가 언론 기능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걸 사실 뽑아내고 싶었던 거죠. 이 사료를 통해서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고 우리 경국대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경국대전은 요것 말면 돼.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 반포한 거고 조선시대에 성문법전이라고 하는데 성문은 문자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성문 영어 단어 막 얘기하잖아. 성문법전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법전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 포인트는 이거다.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 지방제도 같은 경우에는 쌤이 맨날 팔도 비빔면 생각하라고 하는데 팔도 비빔면, 팔도 비빔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조선시대 이 팔도가 나뉘어지게 돼가지고요. 팔도 아래에 부목 군편을 뒀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 지방간이 안 내려간다고 했었던 속훈, 속현 및 우리 특수행정구역, 향구곡소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이 그냥 팔도 아래에는 부목 군현이 있고 이거를 다 중앙정부가 관리 감찰을 하게 되는 일원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팔도는 크잖아. 범위가 크기 때문에 관찰사라는 걸 파견을 했고요.
부목분현에는요 수령을 했는데 수령이 어려우면 사또예요. 춘향전에 나오는 사또, 뭐 장화홍련전에 나오는 사또 있잖아. 그게 콩쥐팥에 나오는 사또가 이건 겁니다. 그래서 팔도는 넓어요. 함경도, 평안도, 상해도, 경기도 이렇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관찰사를 파견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전라도에 부목분현이 많겠죠. 전라도 부목분현에 있는 이 사또들 수령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한 번씩 관찰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플러스 암행어사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짜잘짜잘한 부목분현에는 모두 다 사또가 있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또가 모든 그 지방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플러스 사법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사람이어서 보게 되면 수령은 모든 분야에 파견됐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거 뭐야? 고려와의 차이. 고려는 주 분야에만 파견이 됐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모든 곳에 다 수령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와 차이점이 되겠고요. 지방의 행정, 군사, 사법권을 장악할 만큼 권한이 셌다라는 거 차이점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어땠어? 속군, 속현 같은 데는 향리, 지방 귀족들이 아예 담당을 했었는데 이 향리는 얘들 그거야. 그 막 춘향전 같은 데 보면은 사또 옆에 흰색 옷에 매기 수염 해가지고 막 예의예의한 따라다니는 애들 있잖아. 걔들이 향리가 된 거야. 그래서 아예 지위가 굉장히 하락되었다라는 거 읽고 넘어가면 되고요. 유향소와 경제소라는 게 있었다는데 읽고 넘어가면 자 선생님이 경상도 출신이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경상도 대구의 지방 유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신분도 양반이고 내가 이 경상도 대구에 대해서는 제일 잘한다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 뭐 내가 왕년에는 관직을 하다가 이제 내려온 낙향 관료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과거에 급제는 못했네. 자 그러한 요러한 어쨌든 지방에 있는 귀족 세력이 있을 텐데 얘들 말고 다스리라고 국가에서 내려보낸 애들은 뭐예요? 수령이죠. 과거에서 하게 되니 수령을 내려보내게 되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수령이 마음에 안 들고 수령 입장에서는 아는 척하니까 얘들이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둘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게 유향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라고 해서 이 경상도 대구 지방 유지들 지들끼리 만든 거야. 유향소 뭐 나라에서 만들라고 안 했어. 근데 지들끼리 유향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해당 지역 양반들로 구성을 해서요 수령한테 자문도 막 해주고 그 다음에 향리가 뒷돈 받아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들 비리도 감시하는 역할을 했고요. 뭐 백성들 모아서 교육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양반에 대한 게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제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라에 뭐 직책을 준 건 아니에요. 지들이 그냥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약간 나라 입장에서도 꼴배기 싫을 수 있잖아. 왜냐하면 수령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고자 경제소라는 걸 만듭니다.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 기능을 담당하면서 약간 이제 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에 야 수령아 힘들지 내가 내려보내긴 했는데 그래 니들 지방에서 힘센 애들인데 좀 힘들지라고 하면서 중간에 정부에서 경제소라는 걸 둬서요 얘도 잘하는지 얘도 잘하는지 조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야?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체계적이네. 굉장히 체계화가 됐네. 모든 곳에 다 내려가기도 하고 체계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더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얘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모든 곳에 다 내려가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관찰사와 수령에 대한 차이점, 어떤 역할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수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약간 다음 특강이니까 이 정도만 보고요. 뒤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료 중에서 막 수령 칠사다라고 해서 수령이 꼭 해야 되는 7가지 규칙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자료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지금은 요 정도만 한번 생각해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선시대 초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